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이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다들 애쓰고 계실 텐데요.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요?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상상조차 그쵸? 안 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배달 같은 거 하죠. 수다도 떨죠. 뭐 강의도 듣죠. 이 코로나19 사태에는 더더욱 이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 정보나 사생활 노출이 걱정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19 안심밴드가 찬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IT 기술이 가져온 편리함도 분명히 있지만 네. 또 불편함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어떨까요? 이 스마트폰이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전영선 교수님 그리고 강미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벌써 4월 중반이 됐습니다. 아, 빨라요. 네, 봄꽃들이 막 이렇게 나오라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제가 또 이게 아나운서국의 돌부처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 제대로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돌부처답습니다. 두 분은 봄꽃의 유혹에 설마 넘어가신 건 아니겠죠? 저는요, 이제 그 꽃 알러지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잘 안 가는 편이긴 하지만 너무 가까워하니까 창문에 서면 도로 쫙 이제 벚꽃이 핀 게 보이거든요. 네. 이제 도로 옆에. 네, 앉아서도 꽃 구경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교수님은요? 사회적 거리는 두되 인간적 거리는 두지 않으려고 친구들과 같이 화면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디지털 시대니까 이제 화면을 통해서 꽃 구경도 좀 하고 그렇게 이제 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봄은 내년에 또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가끔 계셔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뭐 봄꽃 축제도 취소도 많이 하고요. 이 폈던 꽃들도 다 갈아엎기도 하고. 네, 그 폈던 꽃들 갈아엎는 거는 정말 안타깝고 맞아요. 그렇긴 한데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격리가 필요한 분들은 계셔야 되는데 그렇죠. 일부 그러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걱정입니다. 정부는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자 전자 손목 밴드, 이른바 안심 밴드를 2주 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위반자 대상이고요. 동의서를 받고 스마트폰과 안심밴드가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거나 안심밴드를 절단하면 자동으로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 게 먼저냐 아니면 방역이 우선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율적인 시민 의식들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다 이게 뭐 봄이라고 놀러 나가고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유혹을 견디기 좀 쉽지가 않은데 가족들이나 주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좀 도와가지고 시민의식으로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워낙 또 전파력도 강하고 이게 아직 정보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코로나19를 좀 최대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북한 주민도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가격리 앱이나 소목밴드 같은 이런 방법들도 좀 강구를 하고 있나요? 없어도 잘 지킵니다. 왜 잘 지키냐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게 엄중한 처벌이 이제 따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커다란 그런 뭐 피해를 줬다 이렇게 되면 그 해당 가족은 물론이고 해당 집단도 이제 또 피해를 그러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각적으로 잘 지킨다는 거죠. 네. 그 앱이 필요 없어요. 처벌이 무서워서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크군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북한에서는 좀 서로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대상으로 해서 감시할지 모른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 그 잘 지키죠.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않고. 지난번에 제가 봤던 드라마에는 귀때기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도청을 하시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청 장치 같은 것도 해놓고 아니면 엿듣는 분이 계시기도 하던데 북한에서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밀수를 많이 하거나 중국하고 연관이 있거나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이런 그 감시 대상들이 따로 있는데 그 대상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죠. 이제 감청을 하고. 아니 정말 이게 남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통화 한 통화하기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대상들은 전화를 할 때 뭐 그대로 말하면 안 되겠죠. 만약 경우에 뭐
야, 내가 이번에 돈을 얼마 보내는데 받았냐 이러고보다 제가 돈을 30만 원 보낸다 이러면 아, 네가 부탁해서 이번 달에 너한테 신발 3컬레를 보낼게. 그러면 한국 돈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은 너랑 나랑 그 뭐 언제 가서 그 농마국수 먹었던 그 집 있잖아. 그 집 가서 받으면 돼. 이렇게 하면 두고도 농마국수 집이 너무 많으니까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럼 본인만 딱 알게 되는 거죠. 정말로 이게 기본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이 된다는 걸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데 감청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돼 있나 봐요, 교수님? 뭐 북한 내에서 좋은 소식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마 감청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대체로 보면 북한이 좀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국경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 대한 이 감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네. 사실 일상적으로 본다면 어떤 국가든 간에 이런 정도의 이 정보 수집 행위를 좀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정보력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또 특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이제 용천역에 있었던 기차 폭발 사고인데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어제 용천에서 폭약을 실은 차가 폭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당시 굉장히 빠르게 사고 소식이 전해져서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북한 사고 소식은 외부로 유출이 잘 안 되거나 굉장히 늦게 전파가 되곤 했었잖아요. 그게 다 휴대전화 때문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건 터지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저 뉴스 보도가 나갈 정도로 네. 알려졌고요. 이제 저 사건을 통해서 북한이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그 숨기고 싶었던 사실이 외부로 빨리 알려진 게 굉장히 놀랐겠어요. 예, 많이 놀랐고요. 사실 북한이 휴대전화를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것이 2002년이었었죠. 그러니까 용천역 폭발 사고 일어나기 2년 전에 이제 낮은 선봉에 있었던 태국 록슬리사의 합작을 통해 가지고 썬넷이라고 하는 통신망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사업 시작한 지 2년 만에 저 사고가 나면서 일체의 통신 사업들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정보가 유출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놀라서 중단됐던 이 휴대전화 서비스가 4년 만에 재개가 된 거죠. 서국에서 2008년 12월 15일부터 3세대 이동통신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에 다시 이제 사업을 재개하게 됐었는데요. 통신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집트 통신사인 오라스텔레콤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북한의 통신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인 최신성이 합작해서 고려링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신 사업을 재개를 했습니다. 네. 근데 2004년에 중단됐고 이 재개통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이동통신 사업을 하다 중단했던 이유 자체가 이렇게 통신의 외부 유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와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세대 이동통신 3G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혹시 몇 세대인가요? 보통 북한은 이제 3G라고 하지 않고 3G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G. 네. 뭐 최근엔 이렇게 뭐 터치페이 스마트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앱이 탑재된 이 스마트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는데 5세대 통신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이 전화기로 전화도 하지만 인터넷도 다 그렇죠. 하게 되고 또 SNS를 통해서 전 세계인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북한도 그런 상황이 있나요? SNS 이용하나요? 북한은 좀 아쉽게도요. 인터넷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뭘 이제 구글을 통해서 뭐 검색을 한다든가 이런 게 불가능한데요. 대신에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트라넷이 있어서 말하자면 이제 북한 당국이 만들어 놓은 그런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북한 내부의 정보들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일반 주민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거는 대학가에서 좀 가능합니다. 국제학술 그런 지도를 이제 검색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일단 학교 내
담당 보위원한테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보위원이 지역에다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중간까지 그게 인터넷을 1시간 내지는 3시간 개방한다는 그게 있다고 해요. 외부 인터넷을 차단하면 이 스마트폰이 가진 장점을 전혀 이렇게 네. 활용할 수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와 아직 같이 있고 공유되다 보니까 세계와 소통하는 것이 일상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뭐 책도 보고 그다음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지도도 찾을 수 있고 요리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분명히 휴대전화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걸 못 쓰게 하면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북한 주민들은 불만이 없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고요. 일단 휴대전화가 있음으로 해서 편하게 된 게 너무 많잖아요. 배달도 안전자리에서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물건을 보내는데도 휴대전화 하나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그 다른 걸 못 쓰게 한다고 해서 인터넷을 못 보게 한다고 해서 불편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감시받을 바엔 그렇죠. 그 편리성이 이기는 거군요. 사실 저희도 이제 인터넷을 충분히 쓰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사용하는 기능이 굉장히 좀 제한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좀 활용도라든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범위는 현재 북한 주민들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세계화가 진전이 되고 기업 개방이 된다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스마트폰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또 한 번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시 통제를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가져온 편리함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스마트폰이 북한 당국과 주민에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